안녕하세요. 저는 인피니언의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노기술원 발표를 맡게 됐는데, 나노기술원 보다 보니까 소재 중심의 어떤 연구 개발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 센서스라고 해서 스마트 센서 시장에 관련된 마켓 동향하고 그런 커스터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오늘은 좀 소재 관련 내용이라기보단 시장 동향이라서 좀 더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인피니언에서 일한 지는 한 6년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이제 미국의 노스라는 램스 마이크 업체에서 한 6년 정도 일하고, 그 전에는 이제 한국 회사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SK 텔레콤에서 이제 모바일 관련된 사업을 좀 연구하고 진행했었습니다. 네. 인피니온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회사일 수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 세미컨덕터 탑10 이제 그러니까 10위, 9위 정도 하는 회사고요. 원래 이 탑10 기업이 전체 반도체 시장을 좀 이끌어갑니다. 화면 좀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여기 잘 보이시는 거죠? 네. 아, 네. 아, 그래서 탑10, 그 반도체 탑10 기업 보게 되면 미국 회사가 6개가 있고요. 한국 회사가 2개, 그리고 대만에서 하나,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독일 회사인 인피니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인텔, 뭐 퀄컴,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론, 그리고 하이닉스랑 이제 TSMC 이런 회사들하고 좀 경쟁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지금 오토모티브에서 상당히 좀 큰 시장을 리딩하고 있고요. 넘버원 컴퍼니로. 그리고 시스템 파워하고 센서 시스템하고 이제 시큐리티 시스템, 칩 카드나 이런 쪽 그런 솔루션에서 계속 마켓 리딩을 하고 있고요. 와이어리스 콤보 같은 경우도 RF 시장에서의 그 LNA나 이제 뭐 RF 스위치 등으로 지금 무선 관련된 특히 모바일 관련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토모티브는 지금 넘버원 마켓 리더로 있고요. 지금 파워 쪽도 지금 넘버원으로 반도체 시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파워 앤 센서 시스템 사업부 자체가 비중은 오토모티브에 비해서 좀 작긴 하지만 계속 성장하는 그로잉 단계로 있고요. 어쨌든 탑 10에 있는 기업 중에 유일한 유럽 회사로 독일 회사가 하나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 스마트 센서 관련된 그 인투이티브 센싱이라고 하는 직관 센싱에 대한 트렌드하고요. 저희가 그 센서 시장 자체가 변하는 것들이 눈이 돼주고 이제 저희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센서들, 그러니까 저희의 감각을 대체할 수 있는 센서들에 대한 시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각 개별 센서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지금 어플리케이션 동향들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 보시면 방 안에 한 4명의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엄마 아빠가 있는 것 같고 애들 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지는 지금 기계가 알 수는 없는데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어프로브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디바이스는 계속 디텍트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TV 광고 보시면 삼성전자 그 가전 광고에서 보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광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서 해줘. 알아서라는 게 결국에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네가 알아맞혀봐라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뭐 3D 뎁스, TOF 센서가 필요해서 이 사람들을 인증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션 센싱을 통해서 디텍트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요리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가스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가스들을 디텍트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요리를 만들고 있고 지금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지금 요리를 만들고 있구나. 쿠키를 만들고 있네. 그러면 내가 뭘 하면 될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레시피를 읽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조용한 음악을 깔아줘서 요리를 좀 더 만드는데 즐거움을 줘야 되겠다. 라는 형태로 좀 이제 직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센서들에 대한 디바이스들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인간의 감각 자체가 되게 케이퍼빌리티가 제한되거든요.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뭐 얼마 안 되고요. 인프라레드나 이제 뭐 바이올렛 이런 쪽은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가청 주파수 되거든요. 보통 저희가 20에서 20kHz라고 하는 가청 주파수, 그것도 이제 청력이 되게 좋으신 분만 듣고 일부 주파수 때만 듣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인프라소닉이나 울트라소닉 이제 초음파 같은 것들은 저희가 들을 수 없는 경우고,
특히 이제 냄새 같은 경우는 1 트릴리언 오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냄새를 이제 잘 못 맡으시는 분들도 있고 냄새에 대한 것들도 몇 가지 수십 가지의 냄새만 구별할 수 있지 이것들을 지금 인간의 감각을 대체하려면 이 센서들의 지금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져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센서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피니언에서 보게 되는 저희 전략은 스마트 이어스, 그러니까 눈이 돼주고 스마트 필 느껴지고 그다음에 스마트 노즈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스마트 아이즈 볼 수 있는 것들. 여기는 이제 스마트 아이즈 T하고 스마트 아이즈 R이 있는데요. 이제 T는 TOF 그 3D 뎁스 센서 그 카메라 기반의 센서고요. 스마트 아이즈 R은 레이더 센서. 이미 지금 자율주행에 많이 적용되어 있고 컨슈머적 어플리케이션 이제 아마 삼성전자 TV에서 곧 레이더 센서를 탑재해서 출시를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의 센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히스토리 보게 되면 1941년도, 40년대에는 이제 펀칭 테이프라고 해서 펀치 테이프라고 해서 테이프에다가 구멍 뚫으면 0, 이제 안 뚫리면 1에서 0101 읽는 방식으로 왔다가 80년대 이제 마우스가 나와서 지금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PC하고 인터페이스, 랩탑하고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마우스의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가 나왔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터치 스크린이 나와서 조금 더 이제 쉽게 기기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나왔고요. 2015년부터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음성 인식입니다. 보이스 레코그니션 관련해서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이걸 알고리즘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단순히 이제 보이스 레코그니션 음성 인식뿐만이 아니라 노이즈를 캔슬링할 수 있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나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모드 같은 것들이 지금 버즈라고 불리는 시장 아니면 이제 에어팟이라고 불리는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5년대까지는 그런 2015년부터 시작된 거는 이제 음성 인식이 얼마나 더 정확할 수 있냐. 지금 아마 차량에 음성 인식이 있고 모바일에 음성 인식, 뭐 하이빅스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다 있을 텐데 안 쓰실 거예요. 안 쓰시는 이유 자체가 첫 번째는 이제 레이턴시 좀 느려요. 반응 속도가 느리고 애큐리시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게 되면 어쨌든 자동차 시장, 모바일 시장에서 크게 이 부분이 이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스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지금 오디오 커스터머의 이런 시장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전에는 모바일 업체들이 다 선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업체들이 되게 난립을 했고요. 애플을 비롯해서 삼성 그리고 이제 뭐 대만의 HTC, 한국에도 뭐 KTFT 해가지고 펜텍 여러 업체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도미넌트 시장이었고 이쪽들이 이제 좀 시장을 오디오 플레이어로 좀 리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에코시스템 플레이어라고 부르는 에코시스템 플레이어는 생태계를 장악하는 플레이어거든요. 얘네는 하드웨어도 다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시장을 점점 장악할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비즈니스 체인을 보게 되면 애플을 보게 되면 애플에서 모바일을 개발한다. 그러면 폭스콘이라는 업체에 외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업체들이 모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개발은 뭐 미국에서 하겠지만 생산은 중국이나 아시아를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을 이용하는 형태였다면 향후 시장은 이제 환경이라는 무기를 필두로 생태계를 장악하는 업체들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에서 생산해라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자기네가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도 업체들 보면 이제 보이스 인터페이스에서 보게 되면 여기 보이는 알렉사 이제 아마존이고요. 그다음에 쉬리 애플이고요. 그다음에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이제 구글의 이런 회사들은 각각의 보이스 음성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네트워크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하드웨어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텐서라는 자체 AP 칩셋도 개발하고 픽셀이라는 모바일도 같이 개발하면서 이 시장에 조금 더 자기네가 이제 다 하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습니다. 이런 에코시스템 플레이어가 지금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지금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그 단말기 기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이게 오디오 온리오에서 이제 오디오만 하던 것들이 멀티 센서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만약에 램스 마이크로폰에 템퍼러처 센서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램스 마이크로폰에 프레셔 센서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램스 마이크로폰에 이 오픈 캐비티 센서거든요.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그 에어를 소통을 해야 되는 센서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환경 센서를 넣는다든지 좀 이제 멀티 센서에 대한 요구들이 있게 되고요.
이제 예전에는 계속 가격 되게 싼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이엔드 시스템으로 그냥 고가를 쓰더라도 우리는 퍼포먼스를 내겠다. 아니면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 지금 시장에 너무 많은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면 뭐 페이스 아이디로 제가 얼굴을 인식해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지문 인식해서 송금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시큐어된 시스템도 상당히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 이제 보이스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2015년부터 지금 쭉 오고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인투이티브 센싱이라고 해서 직관 센싱.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하지 않아도 이 디바이스, 예를 들면 스마트 스피커나 모바일 자체가,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구나. 계속 많은 양의 데이터를 판단하면서 음성 데이터, 그 다음에 에어 퀄리티에 대한 데이터, 모션의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를 추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알아서 해줘야 되겠다. 직관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라는 형태로 센서 시장을 조금 이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직관 센싱, 인투이티브 센싱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액큐레이트한 센서에 대한 개발 요청들이 저희한테 많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메모리하고 컴퓨팅 밴드위스에 대한 그런 니즈들도 있어서 메모리 시장에 붐이 오고 있고 지금 디램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격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발전할 걸로 보이고요. 커넥티비티는 이제 소규모에서 이제 블루투스 와이파이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그런 네트워크 그런 서비스들도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만 직관 센싱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제 화면에 보시면 단위 센서, 여기 보이는 레이더 센서, 어쿠스틱 센서, TOF 센서 이런 것들은 이미 모바일이나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에 다 적용은 돼 있습니다. 이 적용된 것들을 지금 현재의 트렌드는 센서를 이제 묶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레이더 센서하고 어쿠스틱 센서를 묶어서 레이더로 사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를 감지하고 어쿠스틱 센서로 그쪽에 빔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보이스를 픽업한다든지, 그래서 단위 센서가 아니라 2개의 센서를 묶거나 아니면 3개의 센서를 묶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걸 이제 센서 퓨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센서 퓨전이 가능하려면 여기에 정말 많은 로우 데이터가 있고요. 단위 센서에서 오는 로우 데이터 하나를 처리하는 것보다 2개의 센서를 믹싱하는 것들은 정말 더 많은 연산량하고 더 많은 데이터 스토리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들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 내 이제 중소벤처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센서들에 대한 빅데이터,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의자에 만약에 센서가 여러 개가 있다고 치게 되면 저의 몸무게를 계속 측정을 하고 저의 앉는 패턴을 계속 측정을 하고 정말 많은 24시간의 데이터가 있을 거거든요. 앉는 시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떤 일부의 건강 상태, 몸무게가 어떻게 이동을 했네, 아니면 앉는 패턴들이 이상하면서 좀 자세가 안 좋네라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 결국에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은 앉는 의자지만 헬스케어 관련된 또 뉴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들, 퓨전 인텔리전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진행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신러닝이 돌아갈 수 있는 AP 쪽의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로컬 IoT 서버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당연히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센서 퓨전된 관련된 부분들, 단위 센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센서가 묶여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돌아가게 되고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메모리랑 이제 커넥티비티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면서 지금 하나의 변화의 트렌드, 직관 센싱이라고 할 수 있는 알아서 해줘의 센싱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위 센서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실생활에 다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다들 모바일을 가지고 계시고 다들 TWS라고 하는 트루 와이어리스 스테레오라고 하는 그 갤럭시 버즈나 아니면 에어팟 프로를 다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연관된 시장 상황이니까요. 편안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직관 센싱을 하려면 스마트 이어, 스마트 빌, 스마트 노즈, 그다음에 스마트 아이즈라고 하는 눈이 돼주고 냄새도 맡아주고 느껴지게 되고 들을 수 있는 센서들이 필요하게 된대요.
스마트 이어스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MEMS 마이크로폰입니다. 지금 다 모바일이나 랩탑 다 가지고 계실 텐데, 특히 이제 모바일에 3개, 4개의 MEMS 마이크로폰이 이미 디자인되어 있고요. 랩탑에도 뭐 2개에서 하나 정도의 MEMS 마이크로폰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미 뭐 부밍이 온 상태였었는데, 결국에 이제 마이크로폰 넘버가 증가하지는 못하고, 이제 성능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이스 레코그니션, 그러니까 음성 인식 관련해서 결국 2, 3년 전에는 여기 보이는 저희가 팝필드 보이스 시그널 픽업이라고 하는 원거리 음성 인식에 조금 커스터머들이 포커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자인된 그 코타나 음성 인식 엔진을 이용해서 랩탑 시장에서 그 원거리 음성 인식, 지금 회의실에서 제가 지금 여기도 회의실이 되게 큰데요. 10m 정도 떨어진 시점에서도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집안에서는 저희가 거실 사이즈하고 주방 사이즈까지 고려하게 되면 한 뭐 7, 8m의 거리에서 음성 인식, 주방에서 커맨드를 날리더라도 거실에 있는 디바이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2, 3년 전에는 이런 그 팝필드 보이스 픽업이 조금 트렌드였다고 보게 되면 지금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S사의 전략을 보게 되면 각 디바이스, 에어컨이면 에어컨, 그 TV면 TV, 냉장고면 냉장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스피커면 스마트 스피커, 모든 게 음성 인식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음성 인식 관련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애가 음성 인식을 받아들이기 좀 쉽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이 받아들여서 걔가 마스터가 되고 모든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냉장고 옆에서 에어컨 켜줘라고 하게 되면 냉장고가 그걸 먼저 듣고 판단을 하고 냉장고가 이제 마스터가 돼서 에어컨을 켜거나 뭐 TV를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온도를 조절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또 스마트 홈, 그다음에 스마트 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그 보이스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스마트 스피커, 이 시장은 조금 약간 애매해지긴 했는데요. 이런 형태로 지금 음성 인식 시장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 시장을 조금 지배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스피커랑 로봇, 그다음에 TV, 랩탑, 그리고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마켓을 리딩하는 걸 보게 되면 2017년도부터 내년까지 2020년도까지 보게 되면 지금 보이는 여기서 보이는 붉은색 계열, 보라색이죠. 예, 아마존이라고 하는 알렉사가 상당히 시장을 좀 많이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회사는 구글입니다. 그래서 구글 어시스턴트, 그다음에 애플의 시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커타나 4개 회사가 보시면 다 미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 개 회사 빅스비라고 하는 삼성이 지금 하나 들어가 있긴 한데요. 삼성의 제한폭은 조금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구글 같은 경우나 알렉사 같은 경우는 오픈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지 갖다 쓸 수가 있는데 삼성 빅스비는 자사 모바일에만 자사 시스템, 자사 홈 어플라이언스만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제약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오픈 OS나 오픈 쪽으로 가야지 삼성도 좀 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맨스 마이크는 아까 어쿠스틱 관련해서 시장 자체가 모바일에 뭐 애플에 벌써 4개가 디자인되어 있고요. 삼성에도 한 모바일에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애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이폰 쓰고 계시면 아이폰 8부터 지금 아이폰 12까지 나왔는데 거기에는 4개의 맨스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 또 2개의 맨스 마이크에는 템퍼러처 센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콤보 타입입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템퍼러처도 되게 되고 배터리 이제 보호될 수 있는 그런 펑션들을 쓰고 있는데 이미 이 시장은 약간 정책이 왔다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경향을 모바일 쪽은 보이고 2020년, 2021년 지금까지도 상당히 크게 부밍하는 시장은 TWS, 여기 보이는 저희가 히어링 에이드라고 하는 TWS, 트루 와이어리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뭐 갤럭시 버즈가 됐든 아니면 에어팟 프로가 됐든 이 시장이고요. 이 시장 지금 현재는 리딩하는 부분은 프리미엄급은 애플이고요. 미드엔드랑 로코스트 부분은 차이나가 상당히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런 블루투스 이어셋을 사시려고 11번가 들어가 보면 뭐 아니면 그런 다른 그 구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중국에 엄청 많아요. QCY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 게 되게 많은데 이런 블루투스 이어셋을 사려고 그래도 몇만 원, 한 2, 3만 원, 4, 5만 원이면 좋은 걸 삽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애들한테 하나 주거나 저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쓸 때 이런 시장 자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또 여기에 맨스 마이크가 지금
6개가 들어갑니다. 한쪽, 그러니까 양쪽이거든요. 레프트에 3개, 라이트에 3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3개씩 하면 6개의 맨스 마이크가 들어가면 이 시장 자체는 좀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요. 또 TWS는 저희가 귀에 이렇게 꽂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바디랑 다, 신체랑 닿다 보니까 여기에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계속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템퍼러처 센서를 넣어서 저희 바디 템퍼러처를 계속 재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요즘은 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온도를 재잖아요. 신체 온도를 재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TWS를 꽂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온도를 계속 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PG라고 하는 저희 심박 센서, 심박을 계속 잴 수 있는 여기 몸하고 닿아 있으니까 그런 블러드 프레셔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심장 박동수 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케이스가 또 있거든요. 배터리를 차징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에다가 뭔가를 또 다른 환경 센서를 넣어서, CO2의 수치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에어 퀄리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치를 보는 것들로 조금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트루 와이어리스 스테레오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선이 없는 트루 와이어리스 선이 없는 두 개의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보통 TWS라고 부르고요. 한국에서 출시된 건 이제 갤럭시 버즈, 그 다음에 애플의 에어팟 프로, 그리고 뭐 샤오미랑 오포, 비보 이런 회사들도 다 출시는 하고 있고요. 되게 많은 회사들이. 네.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모드랑 그다음에 ANC라고 하는 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거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마이크를 6개나 쓴 이유가 저희가 이걸 꽂고 거리를 걸어가거나 이렇게 걸어다 보면 주변에 노이즈가 되게 많아요. 차량 노이즈도 있고 뭐 로드 노이즈도 있고 그 노이즈를 마이크가 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귀 안에서는 그 노이즈를 상쇄할 수 있는 반대 이상을 쏴주게 되면 그게 노이즈가 상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쓰고 있으면 되게 조용하게 나는 여기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듣는 거에만.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이게 너무 여기에 조용하다 보면 주변 소리가 아예 안 들어오게 되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클락션을 빵빵 울리면서 너 위험해 하고 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면 뭐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만약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면 저는 이거밖에 못 들으니까. 그런 경우를 이용해서 트랜스페런트 히어링이라는 걸 있는데 이 트랜스페런트는 일부 외부 노이즈를 조금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헤드 이어셋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그 에어팟 맥스라는 것들이 출시했고요. 소니에서도 마찬가지로 XM4라는 그 오버헤드 이어셋이 출시했는데 여기에는 뭐 마이크 9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렌스 마이크 9개 들어가게 되고 소니는 7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시장도 좀 더 하이 퀄러티랑 그러니까 나만의 듣는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마이크들을 넣게 되고 렌스 마이크들을 넣게 되고 또 여기에 단순히 그냥 마이크 넘버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하이 퍼포먼스 여기서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SNR이 신호대 잡음비가 있거든요. SNR이 상당히 높은 제품들을 채택을 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TWS 시장이 상당히 작년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은 조금 그 시장 자체가 지금도 모바일 시장 별로 안 좋잖아요. G 폴드랑 G 플립 3를 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바일 시장이 꺾인다 계속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하이 오디오 줌 쪽으로 그러니까 비디오 줌을 쫙 당기면서 오디오까지 같이 당기는 어플리케이션들이랑 지금 저희가 고객사랑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키 어플리케이션은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에 블로깅하고 비디오 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이 시장을 하나 바꿔놨어요. 이게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로 다들 방송을 찍고 계세요. 모바일로. 외부에 나가면서 저희 방송, 이제 유튜버들이 실내에는 자기 로데라는 방송 장비가 있지만 혹은 또 이제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모바일 고객사에서 뭐 삼성전자나 다른 쪽 그 회사들에서는 생각을 하시겠죠. 좀 더 우리가 하이 퀄러티의 오디오를 제공을 해서 모바일 방송에 대한 그런 키 컨텐츠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ASMR? 저희가 ASMR이라고 부르는 뭔가 음식을 먹을 때 아그작 뭐 크리스피한 걸 먹으면 거나 이런 것들을 소리를 또 정확하게 녹음을 해서 전달해줘야지 저희가 그걸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먹고 싶어지고 배고파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블로깅하고 그런 비디오 콜 같은 경우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컨퍼런스 시스템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랩탑을 이용해서 아이들은 줌이나 웹엑스나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들을 쓰지만 이런 모바일 시장에서의 그런 블로깅
아니면 그런 유튜브라고 할게요. 그냥 유튜브의 원미디어 브로드캐스팅, 그러니까 1인 방송 관련된 부분으로 모바일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엔 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아웃도어 비디오 레코딩이나 아니면 라이브 뮤직 레코딩도 모바일 시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1인과 연결된 그런 미디어 체계의 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뭐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 펑션은 아니고요. 이게 좀 더 개선된 형태의 방송, 개선된 형태의 라이브 뮤직 레코딩, 그 다음에 아웃도어 비디오, 윈드 노이즈 프로텍션 해주면서 하는 것들에 대한 개선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바일 폰에 들어갈 필요가 없던 센서들이 지금 방송 기ona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방송 장비로 쓰고 있는 것들이 여기 보이는 로드라고 하는, 뭐 한국어로는 로데라고 하는데요. 그 SNR이 여기 보시면 89dB입니다. 근데 지금 보통 사용하고 계신 모바일들, 뭐 갤럭시나 애플, 아이폰을 보게 되면 SNR이 한 65, 66dB 정도 수준이거든요. 25dB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인데, 이런 것들로 이런 방송 장비 시스템에서, 그럼 결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에 적용된 게 65, 66dB면 이쪽도 리ኳ어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dB 마이크로폰을 만들어 달라. SNR. 근데 이런 방송 장비 마이크는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 맨스 마이크는 지금 한 2mm, 3mm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3.5바이 2.6mm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폰에 3, 4개가 탑재가 되는 건데, 어쿠스틱은 어쨌든 어쿠스틱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백볼륨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성능을 내는데, 그러니까 신기술이 점점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어쿠스틱 램스를 개발하게 되고 지금 70dB, 그다음에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들이 조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에센에 대한 거는 그 커스텀 유즈 케이스 보게 되면 원미디어 브로드캐스팅,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관련된 광고고요. 웨어러블 관련된 그런 AAC라든지 그다음에 트랜스페런트 히어링 모드 관련된 것들에 대한 시장도 지금 오고 있고, 향후에 또 올 시장이 지금 로봇이거든요, 결국에. 저희가 뭐 주식시장에서 말하기에 이제 세 개 큰 파도가 온다. 이제 하나가 메타버스고, 하나가 이제 로봇,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우주항공이 될 텐데, 로봇 관련된, 특히 이제 S사와 L사, L사의 클로이나 이제 S사의 그 로봇 TFT를 저희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로봇 관련된 것들이 로봇은 정말 많은 센서가 들어갔거든요. 인간을 대체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음성 관련된 부분, 저희 말을 듣고 이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어쿠스틱에 대한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시장들도 지금 이 하이에센에 대한 그 마이크로폰의 니즈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컨슈머 쪽 어플리케이션, 제가 지금 뭐 와치도 가지고 있고 TWS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런 애들은 이미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미 다 맨스 마이크가 다 적용이 돼 있고, 이제 이거를 좀 성능을 개선하는 형태로 아니면 숫자를 늘려가는 형태로 돼 있는데, 저는 이 시장이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오토모티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현대차의 뭐 제네시스를 탄다고 가정하고 아니면 BMW의 520D를 탄다고 가정을 하셔도 거기는 음성 인식을 잘 쓰진 않으세요. 음성 인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희가 지금 자율주행 지금 단계가 뭐 4단계까지 가고 뭐 이제 5단계를 뭐 3단계, 4단계 계속 보고 있고 다음 단계를 보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이 오게 되면 저희가 손이 프리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뭔가 딴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듯이 차하고 뭔가 그 커맨드를 날리고 해야 됩니다. 결국에 그래서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이 오토 드라이빙 모드에서 매뉴얼 모드로 풀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앰뷸런스가 지나간다든지 할 때는 자율주행을 풀어주고 내가 비켜줘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 그 트래픽이나 아니면은 그 어디토리 시스템을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도 물론 이제 햅틱이나 필, 그다음에 그 스멜, 그러니까 뭔가 타는 냄새들이라든지 차량에 뭐가 배기가스가 안 좋은 것들이 유입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센서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시스템에서의 그런 보이스 커맨드, 그다음에 어쿠스틱 센싱, 그러니까 유로 NCAP이라고 이제 그 오토모티브의 그런 유럽의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쿠스틱 센싱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폴리스나 아니면은 그 앰뷸런스가 올 때 이런 디텍트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현대자동차의 그 모듈 회사들하고 외부의 마이크를 다는 형태들, 이런 것들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제 suppression environmental noise라고 ambient noi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다고 치면 제가 아반떼를 타고 있어요. 근데 아반떼에 뭐 실내를 포함해서 한 8개의 마이크를 넣게 되게 되면 실내로 이입되는 모든 노이즈를 다 디텍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이즈의 운전자 쪽에 있는 스피커에서 이 반대 의상, 아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랑 비슷하거든요. 반대 의상을 쏴주게 되면 그 노이즈가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 하나 봤던 게 나는 아반떼를 타고 있지만 나의 정숙성은 그랜저급이다. 라는 것들을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시장이 조금 애매해진 게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자체가 워낙 조용하거든요. 내연기관에 엔진 소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보다는 어쿠스틱 센싱을 하거나 어쿠스틱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보이스 커맨드, 음성 인식을 하는 부분으로 자동차 시장도 지금 나아갈 거로 저는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휠, 제가 이제 스마트 이어스를 좀 너무 오래 설명했는데 스마트 휠은 저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모션 센서들이 있어요. 자이로스코프나 아니면 악셀러로미터,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시장들은 좀 새로운 센서로 나아가기는 조금 제한이 있고요. 거기서 애큐리시를 조금씩 늘려가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그 스마트 휠이라고 해서 느낄 수 있는 다른 시장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레셔 센서, 압력 센서인데요. 이 압력 센서는 대기압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모바일에 지금 다 탑재가 돼 있고요. 보통은 이 모바일에 탑재된 그 압력 센서의 기능은 모션하고 액티비티 트래킹입니다. 그래서 S헬스라고 부르는 저희가 뭐 스텝 카운팅도 하고 그 내가 운동을 얼마만큼 했을 때 그 평지를 갔는지 아니면 어떤 경사 지역을 갔는지에 따라 칼로리 계산이 틀려지거든요. 이 압력 센서는 높이를 측정하는 센서가 되고요. 지금 미국의 이제 E911에서의 리퀘어먼트가 모든 모바일에 탑재를 하고 이거에 대한 애큐리시 리퀘어먼트는 이렇다. 이거는 그 911, 그러니까 저기 이 911이니까 119 관련된 인명 구조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건물이 붕괴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을 모바일을 가진 사람을 찾으러 구조대가 가야 됩니다. 뭐 영화 터널도 보셨겠지만 그러면 저희 모바일에는 GPS를 볼 수 있어요. GPS는 근데 X, Y 좌표는 나타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G값, 그 높이에 대한 값을 나타내 주는 거는 그 압력 센서입니다. 그래서 압력 센서를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얼마를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E911에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제화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압력 센서에 대한 애큐리시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어 아웃도어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모바일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에 갔어요. 1층에서 3층에 있는 자라 매장을 가고 싶게 되면 물론 그쪽에 있는 직비라든지 다른 그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높이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1층에 있다, 2층에 있다, 3층에 있다를 알 수 있는 건 압력 센서입니다. 압력의 변화가 다르거든요. 대기압이 누르는 압력 변화가 다르니까. 지금 현재 드론 시장에는 이제 뭐 배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압력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e-시가렛, 전자담배는 저희가 담배를 이렇게 빨게 되면 여기에 따른 압력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시장들, 압력 변화가 생기는 시장들에 대해서 이미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압력 센서가. 그래서 저희도 KTNG 쪽에 인피니언 압력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고 모바일에도 물론 이제 적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노인들한테 이제 그런 목걸이 타입의 그 보호 장치를 달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독거 노인들 혼자 계시는 분들이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턱 쓰러지게 되면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압력 변화가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넘어지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변화가 없게 되면 119에서 전화가 갑니다.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근데 현재 조금 많이 지금 보고 계신 부분들이 홈어플라이언스 부분들이세요. 그래서 홈어플라이언스가 지금 이런 압력 센서들, 특히 문을 열고 닫는 것들은 뭐 마그네틱이나 아니면은 그 약간 기계식 센서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데 냉장고 문을 연다? 그러면 압력이 이제 쑥 들어가고, 내 문을 닫는다? 그 압력이 밀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압력 센서를 바꾸려는 움직임들, 그리고 로봇 청소기에서 뭔가 계속 에어가 벤틸레이션 되면서 돌잖아요. 근데 안에 먼지가 꽉 차게 되면 이 에어가 도는 양들이 틀려지거든요. 그럼 압력의 변화가 틀려지는 것들을 보고서 뭐 필터를 교체하라고 알람을 띄운다든지 이런 쪽으로 시스템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적용 검토가 됐는데 저희가 시장을 보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단에 보시는 헬스 바이오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 마스크거든요. 저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LG에서 그 핸들드 타입의 에어 퓨리파이어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국내 법상 지금 뭐 식약처 인증인가요? 이걸 받아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대만 시장에 먼저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바이러스 프로텍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기에 대한 여기 안에 이제 팬이 들어있거든요. 필터랑.
이런 것들을 조금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공기를 공급해 주고 바이러스 프로텍션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홈 어플라이언스에서 센서를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것들, 워싱머신, 이렇게 이제 뭐 워싱머신에 이제 물이 점점 들어가잖아요. 세탁을 하기 위해서. 그럼 물이 점점 수압이 높아지게 되면 그 반대로 호스 같은 걸로 이제 공기압을 밀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물이 얼마만큼 찼다. 그런 것들 보는 것들. 그리고 에어 모니터 이제 삼성에서 얼마 전에 출시했는데 인도어 인바이러먼트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 온도, 습도, 그다음에 압력, 그다음에 CO2 수치 이런 것들, 가스 센서에 대한 그 정보들을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상당히 지금 계속 호황이고 잘 가고는 있는데 배터리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결국 폭발입니다. 그래서 폭발을 세이프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로 좀 보고 있고요. 폭발을 한다는 얘기는 뭐 그 양극재와 음극재가 이제 분리막을 사이로 해서 이제 만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 배터리가 팽창하게 되거든요. 이 팽창하는 것들을 디텍트 해주는 게 팽창하면서 공기가 이렇게 조금 압력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압력 센서를 넣어서 배터리의 팽창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는 부분들 저희가 또 LG 케미칼이랑 조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유로 엔캡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 관련된 자동차 안전 관련된 부분에 알코올 디텍션이나 이제 CO2 디텍션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웰빙 피트니스 관련된 것들은 TWS의 바이오 센싱 되는 부분들 그리고 모션하고 액티비티 트래킹, SS나 아니면 제가 액티비티를 하는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내가 이동 경로를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모바일에서 아까 SS를 가장 많이 쓴다고 했는데 또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T맵입니다. T맵 쓰시게 되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쓰시게 되면 차량에 거치하고 가시게 되면 제가 이동 경로를 가게 돼요. 그러면 가속도 센서랑 자이로 센서가 내가 움직임을 판단하게 줍니다. 그럼 얘가 이동 경로를 따라가고 있구나. 근데 이동 경로에서 한쪽은 그냥 직진하는 경로, 한쪽은 고가로 올라가는 경로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가로 올라간다는 건 높이 정보가 바뀐다는 얘기니까 이때 압력 센서가 판단을 해주게 좀 자료를 주게 됩니다. 데이터를 주게 되면서 지금 고가로 올라가고 있어 이런 것들로 또 많이 쓰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울트라소닉도 스마트 필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울트라소닉은 각 센서의 모션 센서에서 장단점이 있어요. 울트라소닉은 되게 심플해요. 그리고 되게 싸고 간단하게 디텍트 할 수 있는 걸로는 뭐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자동차의 뒷범퍼에 넣어가지고 뭐 뚜뚜뚜뚜 소리 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몇 년 전에는 울트라소닉 관련해서 초음파를 이용한 제스처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봤었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마이크로폰하고 울트라소닉 센서를 묶어서 음성 대역대하고 초음파 대역대 음성 대역대는 20에서 20kHz고 초음파 대역대는 20kHz에서 100kHz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같이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을 조금 개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모바일 프락시미티는 울트라소닉을 제일 쉽거든요. 모바일이 가까워지게 되면 화면이 꺼지고 통화하다가 이제 배터리 세이빙을 위해서 이런 것들로 프락시미티 센서가 돼 있었는데 이걸 울트라소닉으로 여기 상단에 마이크가 들어가니까 이게 마이크랑 같이 넣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으로 검토된 부분들 그리고 모바일 핸드 아이디 같은 경우는 LG가 지금 모바일 사업을 접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핸드 아이디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페이스 아이디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내 얼굴로 인식을 해가지고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 내 얼굴을 보여주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네트워크에 다 올라가는데 내 얼굴 정보가 노출된다는 거는 좀 프라이빗한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핸드 아이디로 이렇게 손을 갖다 대게 되면 이 손에는 이제 저희가 정맥이 있거든요. 블러드 베인이 있는데 이 정맥을 디텍션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오은 코드로 있습니다. 이 정맥은 모두 다 다르거든요. 정맥을 인식해서 이제 락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결제를 하거나 한데 손을 이렇게 갖다 대는데 이거를 담당하는 게 TOF입니다. 그러니까 타임 오프 라이트라는 3D 카메라를 이용해야 되는데 얘는 전력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이 슬립 상태에서 손을 갖다 대면서 인식하는 거, 손이 왔구나를 인식하는 걸 울트라소닉으로 하게 됩니다. 울트라소닉은 워낙 저전력이고 심플하게 온 거는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로봇 베큐um 클리너에 이제 4개의 울트라소닉 센서를 써서 옵서클 디텍션, 이제 뭐가 걸리는구나, 그럼 다시 이동하게 되고 이런 것들, 삼성전자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에서 이카트 같은 부분도, 전자 카트인데요. 이런 전자 카트 같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핸드 그립, 그러니까 손을 카트에 제로 디스턴스로 잡게 되면 카트가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울트라소닉하고 보이스 커맨드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아이즈는 제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적용이 많이 돼 있고 타임 오브 플라이트 관련된 부분은 페이스 아이드라고 하는 3D 뎁스 센싱인데요. 이미
애플의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의 다른 방식이긴 합니다. 뭐 여기 스트럭처 라이트라고 하는 구조광 방식이나 아니면 뭐 인다이렉트 스토프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매핑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고, 삼성전자도 S20, 그러니까 20에는 넣고 S21은 지금 빠지고 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단계고요. 이런 뭐 LG 같은 경우는 이미 적용이 돼 있었는데 LG는 사업을 접었으니까, TOF는 지금의 메인 펑션은 페이스 아이디인데 이게 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기가 좀 뭐예요. 저희가 이 인증하는 방식, 지금 약간 인증의 시거든요. 인증의 시대거든요. 아이리스 스캐너 홍채로 저희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문으로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그 페이스 아이디 얼굴로 인식하는 것들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페이스 아이디를 담당하는 게 지금 지금 이 TOF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TOF 카메라는 어떤 디스턴스의 메저먼트 타임 도메인에서 그 페이지 시프트를 보고 진행하는 방식을 일단 뭐 3D 카메라라고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페이스 아이디, 핸드 아이디, 페이먼트, 3D 제스처 이것도 구글에서 지금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서 TF를 이용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고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모바일 회사들도 그렇고 다른 것들로도 대체도 가능하고, 3D 제스처 같은 경우는 또 그냥 일반 카메라를 쓰거나 아니면 뭐 레이더 센서를 쓰거나 다른 방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이 TOF 시장은 이게 열려야 됩니다. 지금 AR이라고 부르는 부분, VR이라고 부르는 그 Virtual Reality라고 하는 가상현실인데요. 결국에 내년에 아마 미국 애플에서 AR 플러스 VR이라고 하는 XR을 출시할 겁니다. 이쪽에 지금 TF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이제 그 VR 글라스를 쓰게 되고 가상현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3D 뎁스가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열려야지만 이 TF 시장이 조금 갈 것 같고요. 이 TF는 지금 뭐 3D 스캐닝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Virtual Detail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케아랑 뭐 이런 것들이 작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메라로 집안의 환경을 쫙 스캐닝을 합니다. 그러면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케아의 가구들을 배치했을 때 이게 들어가느냐, 이 가구를 배치했을 때 어떠냐. 그러니까 결국에 3D로 스캐닝을 하고 3D로 가구를 배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 지금 뭐 복회 이제 복회라고 이제 그 오토포커스라고 부르는 부분, 이제 저는 되게 선명한데 제 뒤에 흐려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TF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제 생각입니다.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올라오려면 AR, VR 시장이 올라와서 가상현실,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이 올라오고 그거에 대한 하드웨어가 나와줘야지만 이 시장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 아이즈의 그 눈에서 이제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는 차량용에 다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롱레인지하고 뭐 미드레인지하고 블라인드 스팟, 그러니까 이제 먼 거리부터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오게 되면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보게 되고요. 차량에는 이미 적용이 되고, 그래서 뭐 10m에서 100m까지는 24GHz, 그 다음에 1cm에서 1m 기반, 뭐 2m까지, 몇 미터 기반은 60GHz인데, 이 60GHz의 그 주파수를 쓰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좀 출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컨슈머 쪽 보게 되면요, 이제 오토모티브는 이미 다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쪽 보게 되면 멀티미디어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S사의 이제 TV가, 프레임 TV가 출시를 할 텐데, 여기 레이더 센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센서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제 계속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은 몇 명인지 이제 카운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지금 현재는 뭐 웰컴 기능, 사람이 왔구나, 사람이 여기 있네 그러면 화면을 탁 켜주면서 웰컴 메시지를 띄워주거나 아니면은 액자 모드로 이렇게 바뀌거나 해서 좀 집에 누가 온 것들을 좀 환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개발이 돼 있고, 향후에는 이 사람이 이제 거실에서 어떻게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소파에 앉았다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디스플레이 기술로 화면을 이렇게 조금 틀어주는 형태, 그 사람이 잘 보이게. 그리고 레이더 센서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간지를 보니까 그 마이크로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멤스 마이크로폰도 여러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 멤스 마이크로폰으로 그 사람으로 빔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내릴 거야. 난 이 사람한테 레디하고 있어야지. 라고 그런 형태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스처 컨트롤이나 이제 바이탈 센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 2017년에 MWC라고 그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고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바이탈 센싱을 저희가 레이더 센서로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센서가 좀 정밀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심박이 뛰는 것들을 레이더 센서를 밖에 나게 되면 이걸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에어컨 쪽에 조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의 심박을 좀 측정을 하거나 이 사람이 자꾸 뒤틀림, 그러니까 수면 패턴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형태로 조금 개발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머터리얼 클래시피케이션은 레이더 센서는 저희가 어떤 파장을 보내고 또 되게 고주파죠. 24기가랑 이제 60기가니까. 그걸 보내게 되면 이 파장이 리턴돼서 돌아오는 것들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이거는 플라스틱에서 반사되는 고유의 파장이 있어요. 책을 갖다 놓게 되면 책에서 나오는 페이퍼에서 나오는 고유의 파장들이 있어요. 이런 파장들로 저희가 아마 그냥 유튜브에 그런 레이더 센서 그 뭐 물체 인식 이런 것만 치시면 그 외국에서 한 그런 외국 대학 특히 저희가 대학들 독일에 있는 대학들이랑 많이 한 것들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는 그래서 뭐 과일 올려놓고 애플 그다음에 뭐 책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고객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되게 재밌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지? 이걸 뭐 굳이 유지 케이스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적용되는 것들은 그 공기청 로봇 베큐um 클리너 그러니까 그 청소기 쪽에 저희가 만약에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러 여기 왔잖아요. 그럼 집에 나와요. 그럼 이제 청소기를 돌리고 나오잖아요. 집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시거든요. 개를 많이 키우세요. 근데 개가 오줌을 싸놨어요. 진공청소기가 그걸 다 휘짓고 다녀요. 자기는 청소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 보면 오줌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레이더 센서를 넣게 되면 진공청소기 가다가 액체가 있네? 그럼 액체를 틀어서 가게 됩니다. 액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액체의 또 영역을 보게 되고 액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아까 머터리얼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노즈인데요. 지금 또 ESG 뭐 환경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인도어 에어 퀄리티 모니터링이랑 그다음에 아웃도어 에어 퀄리티 모니터링은 이미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어 쪽은 특히 VOC라고 하는 Volatile Organic Compound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성 기체들 저희가 새 집에 들어가게 되면 새 집을 만들었을 때 시멘트라든지 본드에서 나오는 안 좋은 가스들이 있어요. 톨루엔, 에틸렌, 자일렌, 벤젠 이런 애들은 어떻게 날리냐면 저희가 집에 온도를 올려버립니다. 집에 온도를 올리면 이 가스들은 날아가요. 휘발성이거든요. 이런 VOC 가스들, 안 좋은 가스를 디텍트하는 것들은 이미 그 공청기에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LG 피디케어나 삼성 그 블루스카이 쪽에 저희 가서 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뭐 방구를 한번 끼거나 안 좋은 냄새가 나게 되면 지가 자동으로 고개를 들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미세먼지. 미세먼지의 농도가 저희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래서 인도어에서 지금 아웃도어로 넘어가는 지금 움직임들이 보이고요. 아웃도어에서 마지막에는 저희가 볼 때는 종국에는 브레스 어널리시스랑 푸드 어널리시스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특히 이 가스 센서라고 부르는 이 센서는 상당히 적용이 어려워요. 뭐 S전자도 뭐 노트 7부터 해서 늘려고 계속했지만 그냥 일반 센서들은 저희가 어떤 모션을 주거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저항이 바뀌거나 전류가 바뀌거나 이게 되게 쉬워요. 그냥 그거를 액큐리시만 높이면 되는데 이런 환경 센서는 화학 반응식이 발생을 합니다. 이 화학 반응식은 지금 예를 들면 뭐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에탄올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뭐 알코올로도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향수에도 들어가요. 그럼 향수는 뭐 어떻게 보면 나쁜 가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집에서 향수를 칙 뿌리게 되면 이 가스 센서는 이거 나쁜 가스가 들어왔어. 에탄올 베이스의 센서가 들어왔어 하고 확 또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액큐리시랑 유지 케이스를 생각하다가 또 고객의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계속 연구가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종국에는 저는 브레스 어널리시스가 꼭 올 거라고는 봅니다. 이게 뭐 몇 년 지나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바일 시장이 인증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나 내 모바일은 TOF로 얼굴 인증해서 락도 풀게 되고 지문으로 송금도 하고 아이리스 스캐너로 어디 로그인도 해. 야, 너 대박이다. 근데 다른 모바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내 모바일에는 나 그냥 통화만 했거든. 통화만 했는데 내 호흡 분석을 했나 봐. 그리고 이 호흡 분석한 데이터를 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병원으로 보내면 이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고 병원에서 연락 와가지고 나 정밀 검사 받았는데 암 초기였어. 이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암 초기였어. 그래서 나 초기 수술 받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건강해졌어. 이게 킬러 어플리케이션. 특히 이제 여기 보이면 CO, 카본 모노옥사이드,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도 있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또 뉴스에 나옵니다. 죽는 분들이 나와요. 왜? 캠핑 가고
가서 텐트 치고 추우니까 난로를 끄게 돼요.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계속 쌓이다 보면 저희 죽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바일 업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경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경고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것들로 지금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특히 뭐 H2S 같은 경우는 그 황화수 같은 경우는 몸에서 뭔가 썩을 때 나오는 가스거든요. 이런 썩을 때 나오는 가스랑 다른 것들, 그리고 뭐 에탄올은 저희가 음주 측정 관련된 것들인데 음주 측정은 도로교통법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넣기가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인도어 에어 퀄리티에서 아웃도어 에어 퀄리티, 브레스 어널리시스로 갈 거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에어 퀄리티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들, 온디맨드로 될 수 있고 오토매티컬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통화하면 측정하는 경우들, 뭐 아세톤 수치. 제가 지금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끝나고 나서 그러거든요. 당 떨어졌어. 그러면서 뭐 단 거 먹잖아요. 초콜릿 먹고. 포도당 수치가 진짜로 떨어진 거거든요. 포도당 수치가 떨어지면 아세톤 수치가 올라갑니다. 아세톤은 원래 그 여성분들 그 손톱, 네, 매니큐어 바르고 지울 때 쓰는 건데 그 수치가 실제로 올라가게 돼서 그 수치를 파악하게 되면 몸의 컨디션들을 뭐 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탄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 관련된 부분들, H2S는 뭔가 썩는 부분들, 그리고 아웃도어 가스에서는 이제 NO2, 그 다음에 SO2, 이산화수소, 그 다음에 오존 이런 것들은 대기가스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이렇게 있게 되고요. 특히 이제 CO2가 지금 탄소 중립 관련해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CO2 수치를 계속 낮추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독일에 있는 공대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그리고 이 링크는 있으니까 아마 관련 자료는 제가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CO2 수치의 이게 에어로졸이 결국에 코로나 바이러스랑 연관이 있다라고 독일 공대에서 논문이 나왔고, 이건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반에 뭐 40명의 아이들이 있게 되고 45분간 수업을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CO2 수치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5분간 휴식, 그러면 아이들을 내보냅니다. 그럼 CO2 수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45분 수업하면 CO2 수치가 쫙 따라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바이러스 수치도 그러니까 비말 감염이다 보니까 바이러스 수치도 이 CO2 곡선을 따라가게 돼 있다. 상당히 위험해진다. 근데 여기 이게 노란색 그래프고요.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밑에 보게 되면 그 45분간 수업을 하는데 에어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내부에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비말 감염들의 입자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외부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빨라들여서 딴 데로 가거나. 그러면 CO2 수치가 점점 뭐 올라가긴 하지만 점점 이거 눌러주게 되다가 또 15분 휴식할 때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CO2 수치가 확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CO2 수치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이러면서 바이러스의 감염 농도하고 봤을 때 이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독일에서는 이제 학교랑 그다음에 건물들에 다 CO2 센서를 달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뭐 교원헬스나 학교 관련된 부분들 회사에서 저희한테 인콰이리가 오고 있거든요. CO2 센서를 공급을 해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냥 요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나노기술원이니까 소재 관련된 건데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들은 소재라고 하기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컨셉 자체가 원래 발로타일 오가닉 컴파운드, 아까 VOC 가스들을 디텍트하는 건 저희가 목스 타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메탈 옥사이드거든요. 그러니까 메탈층이 있고 열을 가하면 산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메탈 옥사이드예요. 산화가 돼요. 산소를 주거나 산소를 얻거나 그러면서 이 기체의 성질을 보는 거거든요.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열을 가하면 산소는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들이 많아요. 나는 안 좋은 가스만 측정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뭐 실리콘 커버를 모바일에 껴놓고 가스를 디텍트하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실리콘 가스가 아웃게싱이 되거든요. 그럼 이상하게 액큐리시가 틀어져 버리는 현상들이 나오니까 저희는 이제 전하를 주고받는 타입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는 지금 머터리얼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머터리얼을 물론 이제 그라핀 계열이긴 합니다만 이 머터리얼이 이 올라간 동그라미가 머터리얼이 바뀌게 되면 센서를 측정하는 패턴들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파란색에서는 NO2가 이만큼 올라오는데 초록색에서는 이만큼 올라오고 이만큼 올라오고 이건 NO2 수치가 얼마야. 그 대신 또 빨간색에서 오존이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 오존의 수치가 얼마야.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노기술원에서도 결국에 그때 인피니온의 박상현 씨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뭐 스마트 이어스, 스마트 필, 스마트 아이즈 시장은 이미 왔고 뭐 좀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나오는구나. 근데 이건 완전 새로운 시장이네. 아직 많이 적용이 안 됐으니까요. 뭐 공천기밖에 안 됐으니까. 모바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웨어러블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시장을 오는 데 있어서 소재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소재 개발이 저희도 지금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S전자의 무선사업부랑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 머터리얼 몇 가지 가지고 있어. 이거 다 줘봐. 한 판에 넣어서. 알고리즘은 우리가 개발할게요. 라는 뭐 형태의 개발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어떤 소재를 바꿈으로 인해서 그 화면이 지금 잘려가지고 안 보이는데요. 그 파란색 뭐 이런 소재들에 관련 환경 센서 관련된 소재 산업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노즈라고 하는 전자코라는 컨셉으로 갈 것 같고요. 아웃도어 에어 퀄리티 모니터링에서 인도어 에어 퀄리티 모니터링 그리고 전국에는 브레스 어널리시스나 그다음에 푸드 어널리시스 신선도를 측정하는 부분들하고 연관돼서 갈 것 같고요. 이거는 센서하고 상당히 알고리즘이 중요한 아까 앞단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노즈 컨셉으로 가는 이 시장은 네, 저는 반드시 오지 않을까.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바쁘고 힘들긴 한데 아주 어려워요. 뭘 하게 되면 뭐 온도에서 뭔가 틀어지게 되고 아니면 습도 이런 부분에서 또 틀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화학적 반응식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좀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시장에 대한 것들은 환경 관련된 것들도 지금 되게 화두니까 이 시장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정확히 딱 맞긴 했는데 네,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아마 제가 메일 주소랑 다 드릴 텐데요. 네. 채팅창 이쪽을 보면 될까요? 네. 네네. 맞습니다. 네. 관련된 뭐 그런 완화하고 한다든가 뭐 아니면 모바일 센서를 납품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데이터를 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애플 납품하면 그 애플 사용자가 관련된 데이터들과 애플 교육을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독일 회사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회사, 독일 회사,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독일 회사는 되게 로지컬해요. 그래서 이 기계적인 것들을 되게 잘해. 기계적인 물림이라든지. 그래서 MEMS가 어쨌든 마이크로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이잖아요. 메카니컬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물림들을 되게 잘하는데 그 얘기는 즉슨 얘네들이 센서 개발은 잘해요. 근데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상대적으로 되게 스피디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데이터 처리하는. 이런 것들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 업체랑 코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뭐 음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센서들에 기반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전 몇 년 전만 해도 업체가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컨택할 수 있는 업체들도 많고, 자, 콜라보레이션 해보자. 우리 하드웨어 공급하고, 니네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뭐 아까 얘기한 울트라소닉에 대한 그 3D 그 옵서클 디텍션, 물체 디텍션 하는 것도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점점 바뀌고 있어요. 하드웨어도 바뀌고 있어요. 이제 모바일을 딱 가서 하드웨어를 보게 되면, 뭐, G 플립이나 G 폴드를 딱 가보게 되면, 연관된, 뭐, 예를 들면 오디오라고 치게 되면, 연관된 부품이 없어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하나예요. 코덱도 없고요. 노이즈 캔슬링 칩셋도 없고, 하드웨어가 점점 죽어가요. AP에 소프트웨어가 올려지는데, 이거를 자체가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S사는 S사,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애플은 애플. 자꾸 자체의 알고리즘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IP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에코시스템 플레이어가 자꾸 시장을 도민하고 이 생태계를 걔네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하드웨어만 공급하고 삼성전자랑 같이 이벨루에이션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질문이 근데 채팅창에 제가 에코가 조금 있습니다. 빼고는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고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되고 잠시 뮤트 풀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음성이 자주 끊긴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아까 안에서 확인했을 때는 크게 이상이 있어서 아마 그 순간 때문에 네네네. 쓰시면은 네, 그러면 저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마지막 장에, 자료 마지막 장에 제 연락처랑 컨택이 있을 테니까요. 네. 네. 나중에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많이 준비해주신 박상현 상무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김영중 실장님의 중소기업 벤처부 소부장 R&D 지원 사업 안내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일 중소기업 벤처부 소부장 R&D 지원 사업 소개를 진행할 티파 기정원 김현중 실장입니다. 제가 별도의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같이 회의를 하면 안내해드린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그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아쉽게도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기술혁신 센터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소부장 지원 사업 설명에 앞서서 2021년 중소기업 R&D 지원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오늘의 주된 발표 내용인 21년 소부장 지원 사업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1년 중소기업 R&D 지원 개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중소기업 R&D 예산이 비협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019년에는 1조 700억 원에 불과했던 예산이 작년에는 1조 4,800억 원, 올해는 1조 7,200억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단독적으로 주도하는 기업 주도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6,30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 연구기관과 대학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R&D에도 2,700억이 배정되어 있고요. 한국판 뉴딜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소부장 관련된 정책 목적형에도 약 8천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당연히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될 것이고요. 지원 한도는 기간으로는 최대 4년, 그리고 금액으로는 작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0억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 R&D 사업의 총 올해 예산은 1조 7,229억 원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의 카테고리를 약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판 미디를 비롯한 전략 분야에 약 4,500억이 편성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R&D 사업에 저희 전주기 성장 지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약 9천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도 약 3,6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략 분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분야에는 그 그린 리드라든지 디지털 리드를 표방하는 한국형 리드 사업에 50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스마트 공장으로 필두로 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사업에 81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로 뒤에 설명드릴 소부장 사업에도 약 1,95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빅3로 이른바 빅3로 일컫는 그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분야에도 약 1,00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DNA 사업에도 약 2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주기 성장 지원 사업은 저희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창업성장, 디딤돌 창업과제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도약 단계에서는 전략형 창업과제, 그리고 글로벌 창업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숙 단계에서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내에 팁스 과제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과제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금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규모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혁신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시장 대응형, 그다음에 도약 단계에서는 시장 확대형, 그리고 예비과제된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성숙 단계에서는 수출 장려, 그리고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형 사업에는 상용화 사업과 산학연 사업이 있는데요. 상용화 사업의 초기에는 네트워크형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도약 단계에서는 구매조건부, 그다음에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숙 단계에서는 해외 원철 기술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학연 초기에서는 선도 연구기관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거점형 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요. 도약에서는 콜라보 R&D, 그리고 기술 지주회사 R&D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 단계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공동수요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에는 3,6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미세먼지 절감이라든지 사회문제 해결형 R&D 이런 프로젝트성 사업도 3,6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가 지원했던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저희가 2014년부터 18년까지 약 5개년에 걸쳐서 지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고용에 있어서는 약 신규 성과가 9만 4천 명에 이르렀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 91개사의 매출액을 합산한 약 1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외관기업 중소기업 평균 1.5%의 3배에 달하는 약 5%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중소기업 평균의 10%의 약 2.3배인 23.9%를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원했던 이 기술 개발 사업이 여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이라든지 사업화 역량을 높이는 데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례도 한 2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일본 무역 규제 극복을 위한 우수 사례로 저희가 작년에 지원했던 사업인데 롤투롤 기술 개발을 해서 세계에서는 이 기술이 2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인데요. 삼성, LG, SK에 납품해서 소부장 대체 효과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K 방역 관련해서는 AI 의료 영상 분석 기술을 한 메딥 코비드19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무료로 배포되었는데요. 공개 2주 만에 전 세계 24개국 396개 기관에서 활용할 정도로 우수 사례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요 핵심 내용이죠. 2021년 소부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소부장 사업은 각 사업에 내역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 사업과 연계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혁신 사업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단계, 도약 단계, 성숙 단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소부장 사업도 소부장 일반, 소부장 전략, 강소기업 100 이렇게
초기, 도약, 성숙 단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일반의 경우에는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원 사업입니다. 최대 2년에 5억 원을 지원을 하고요. 소부장 전략 단계인 경우에는 최대 2년 6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강소기업 100은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에 대한 전용 R&D입니다. 이 사업은 최대 4년에 20억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창업성장 기술개발의 내역 사업으로 들어있는 소부장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내에 소부장 사업은 전략형 도약 단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창업 7년 이하고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기술, 유망기술 분야의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최대 2년 4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테크브릿지를 활용한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내에 소부장 지원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테크브릿지는 기보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테크브릿지를 통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공공기술 이전에 관한 후속 R&D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저희가 후속으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최대 2년에 8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부장 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소부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대학 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원천기술이라든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소부장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을 키워내서 강소기업 100 후보군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은 중앙기관뿐만이 아니라 운영기관도 같이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소부장 핵심 원천기술 보유한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을 운영기관으로 먼저 선정한 이후에 이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계를 나누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먼저 3개월 동안 1,50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약 30개 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획 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 다시 저희가 20개를 추려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전략 협력 R&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소부장 사업들이 그 개별 사업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짧은 기간이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찾아보시거나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사업 공고는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신청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세한 강의라든지 내용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SMTech 페이지 내에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저희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소부장 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개별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 깊숙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발표 내용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소개드리는 방식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자세한 내용을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제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머지 행사 무사히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준비해 주신 김현중 실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양산 실증을 중심으로 한 소부장 R&D 지원 사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권유적 팀장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부장 기획팀장 맡고 있는 정유덕이라고 합니다. 한 20분 정도인가요? 예, 한 20분? 언제? 예. 점심시간 전에 지금 산업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소부장 관련된 R&D 기반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아마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 소부장 관련 기업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들어보시고 필요한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은 지금 최근에 소부장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 기반 사업들을 순서대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소부장 주요 정책은 소부장 발전 기본 계획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최근에 사실 2년 전에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이슈로 소부장이 되게 부각이 됐는데 사실은 이 소부장의 대일 역조 문제 이런 것들은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2001년도에 대일 역조 개선을 위한 법령 소부장 부품 국산화라는 개념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됐고요. 2차, 3차, 4차까지 해서 21년까지 여러 어떤 계획들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근데 19년도 아마 기억하실 건데 일본이 3대 어떤 핵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단은 단행을 했고 그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이라고 19년 8월 달에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은 그 당시 세계 어떤 부품 소부장이 저희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나 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 퀄리티가 좋은 제품을 언제든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글로벌 어떤 밸류 체인이 잘 형성되어 있던 시기였는데 이게 어떤 그 국가 간의 어떤 여러 어떤 외교적인 이슈로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산업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100대 품목은 일본이 좀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우리 어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자동차나 각종 어떤 우리 주력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을 저희가 그때 아마 발굴했고 그 어떤 핵심 품목에 대한 조기 국산화, 조기 어떤 공급 안정화에 어떤 포커싱을 해서 사실은 그 당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1년 뒤에 소부장 2.0 전략이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출 규제의 어떤 방어적인 대응, 100대 품목 중심에서 좀 GVC 재편에 따른 공세적인 대응. 그 과정에서 뭐가 또 발생되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핵심 품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범용 품목도 공장이 클로즈 된다든가 해외 중국 공장이 그래서 자동차 라인이 선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미래 밸류 체인을 좀 338개까지 확대하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과 첨단 산업의 세계 공정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6월 달에 2년의 어떤 성과를 정리를 해서 대국민 보고 대회를 했습니다. 적절하게 사실은 되게 단기적이었지만 정부의 어떤 그 투자도 증가됐고 그다음에 2년 동안의 마인드도 사실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특히 대기업들, 수요기업이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자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검증 라인들, 양산 라인들, 테스트 라인들을 좀 오픈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매일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도 많이 줄이고 그리고 R&D 투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중소중견기업들도 증가되면서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일본 수입 의존도를 상당히 낮추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이 소부장이라는 어떤 기술 특성상 사실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R&D 투자가 돼서 그 R&D 투자의 성과가 지금 나왔다기보다는 인식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런 인식 변화를 통해서 어떤 그 국내 중소기업들과 어떤 상생하려는 의지들이 많이 그래도 일단 증가된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저희 키아트가 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산업부의 소부장 R&D 사업은 순수 R&D와 R&D 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R&D는 주로 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도 사실 그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키아트에서는 소부장 기술 기반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한 2천억 전에 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주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신뢰성과 그런 양산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어떤 테스트 베드, 그리고 그런 기술 자문 이런 사업들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소제품 융합 얼라이언스라는 장비 사업, 그다음 신뢰성 활용 지원 사업이란 바우처 기반의 사업, 그다음에 가상공학이라는 소프트웨어 어떤 시뮬레이션의 데이터 기반의 어떤 지원 사업, 그리고 진짜 그 수요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양산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그 국내 어떤 소부장 관련 공공 연구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집중 지원하는 융합혁신 지원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소부장을 기반 사업에서는 5개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 전자, 기계, 자동차. 그래서 여러 지금 센터들이 일단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15개 센터인데요. 대표 기관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 대표 기관 밑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융합 얼라이언스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융합 얼라이언스 사업은 15개 센터가 그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신뢰성과 그다음에 그 소재 기반의 어떤 그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속 분야는 재료연구소, 그다음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재료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 시험 인증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분야는 화학연구소, 그다음에 화학융합시험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의 어떤 신뢰성 평가센터와 화학 관련된 소재 솔루션 센터에서 제가 PPT로 안내드리는 다양한 어떤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섬유는 그 PT시험연구원이라고 서울 마곡에 있는 신뢰성 평가센터와 대구에 있는 다이텍이라는 섬유종합 소재 솔루션 센터에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전자는 이름이 전자부품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으로 이름 바뀌었고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리고 한국기계전자 시험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본사는 진주에 있지만 그 반도체 쪽은 이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센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진주 쪽은 가상공학이나 이쪽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 쪽은 한국자동차연구원, 기계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등의 센터에서 신뢰성 평가, 그리고 시제품 생산 지원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드린 자료로 일단은 참조를 하시고, 그 각 센터마다 분야가 좀 다르니까 지원하는 어떤 서비스도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속 쪽은 그 재료연구원이나 그 리스트 쪽에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화학 분야는 소재 쪽의 어떤 물성이나 그다음 신뢰성 평가, 그다음에 소재의 열화 수명 평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 분야도 섬유 분야의 또 특성들이 있어서 PT 시험연구원은 마곡에 있지만 또 그 분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오창에도 아마 그
분소가 있어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요. 아마 나노기술원은 여기 이제 경기도 쪽에 계시니까 주로 이제 뭐 저기 마곡이나 뭐 이쪽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라믹 전자 쪽은 전자기술연구원이 성남에 있으니까 평가 관련된 지원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산학기술 시험원은 진주에 있긴 하지만 전국의 어떤 분소들이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락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계자동차 분야는 한자연이 천안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그다음 기계연은 대전이고요. 그래서 뭐 기계 분야도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어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의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아마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테스트, 뭐 수명, 내구성 뭐 이런 테스트를 받거나 아니면 시제품 생산 지원을 통해서 뭐 여러 시생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면 신뢰성 기반 활용 지원 사업은 그 과정에서 그 비용을 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바우처라는 형식으로 기업한테 직접 돈을 드리는 건 아니고 쿠폰을 드리면 여러 어떤 아까 말씀드린 15개 센터를 포함한 한 40개 민간 기관들도 일부 있습니다. 민간 전문 기관들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나 신뢰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뭐 2021년 지금 21년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매년 한 200억 이상의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정기형, 수시형 이렇게 나눠서 뭐 한 1억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관련 사업은 신뢰성 바우처.org라는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세부 내용은 뭐 융복함 기술 개발, 신뢰성 향상, 실증 지원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위에 사업에서 소개드린 15개 센터 이외에 전국의 다양한 어떤 한 40여 개의 공공연구기관 및 일부 민간 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요. 이 메뉴에 의해서 어떤 그 신청 기관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상공학 플랫폼 사업은 소재 기반의 사업이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존에 사실은 이제 아까 실정 사업이 실제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그 테스트를 해서 그 기업에서 갖고 계시는 제품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뭐 납품하실 때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 가상공학은 소프트웨어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그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하는데 툴 비용 일단은 비싸고요. 사용도 좀 어려워서 중소기업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이 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도 구매하셔서 필요하신 여러 가지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대행해드리는 그런 그 과정에서 단순하게 민간보다 이제 장점은 그 테스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생기는 고장 원인이나 이런 부분도 분석해서 같이 이제 컨설팅 해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소재 분야에 그런 어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소재 개발도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그 화학 쪽의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드리는데 기능성 플라스틱 내 원료를 가공하고 그리고 이제 모듈 부품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로 아마 화학 쪽이 진행이 되는데 뭐 일단은 이 설계를 하고 시제품 평가하는 과정이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반복되는데 가상공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소프트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니까 비용이나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원재료가 그런 어떤 제조 공정과 부품 모듈의 완성의 어떤 성능 예측을 통해서 사업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뭐 단축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고요. 이 부분도 역시 이제 각각의 어떤 기관에서 뭐 분야별로요. 저희가 이제 요거는 화학, 섬유, 그리고 이제 세라믹, 그리고 이제 기계 분야, 뭐 이런 이렇게 한 5개 분야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고 있어서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양산 성능 평가라서 이거 평가사 지원 사업이라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요 기업의 양산 성능 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서 신속한 국내 공급 확보가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트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산 성능 평가가 있고 양산 성능 개선이 있습니다. 성능 평가는 개발이 완료돼서 수요 기업의 양산 성능 확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수요 기업 양산에 직접 실장해서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양산 성능 개선은 양산 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기술 지원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요. 양산 성능 평가는 한 2억 내외의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저희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21년 사업이 지금 이제 접수가 돼서 평가 중인데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제품이 개발되어 있고 양산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제품을 갖고 계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한번 잘 유심히 보시고 준비를 하셔서 신규 사업, 추가 지원이 있을 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 개선 유형입니다. 이거는 품목당 한 5억 원 내외의 그래서 경쟁률이 성능 개선 쪽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융합혁신 지원단이라고요. 이건 작년에 사실은 산업부 산하라기보다는 정부 산하의 어떤 37개 소부장 관련 공공연구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법의 근거를 두고 이제 관련 소부장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어떤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 협의체를 지원하는 비용을 이제 1년에 한 60억 정도 이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애로 지원이라든가 인프라, 인력, 사업화 지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기업이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팀의 5분의 그 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파견 나와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1차 컨설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37개 연구소의 전문가를 연결시켜서 그 전문가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편한 거는 융합혁신지원단.org라는 홈페이지에 접수하셔서 간단하게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방문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그 소부장 기반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질문이 없으시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부장 기획팀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제 이메일을 좀 나중에 공유를 해주시면 이메일을 주셔도 필요한 부분에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질문을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메일 주소가 제 이니셜인데 제 전유덕인데 JYD고요. 채팅창에 이제 틀어드릴게요. 질문도 하나. 질문도 하나. 가상공학 지원 사례를 부탁한다고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던데요. 이제 가상공학이 필요한 분야가 주로 이제 이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만들어 보기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보니까 철도 쪽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패드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 철도라는 게 되게 이제 기차 크잖아요. KTX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 실장 테스트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상의 같은 조건으로 변수를 설정해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바꾼다든가,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쪽도 이제
뭐 그쪽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어떤 뭐 10만 킬로의 어떤 개런티를 어떤 하는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환경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조화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소재 개발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해질,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새로운 물질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그 제품의 어떤 성능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 소재 개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섬유나 뭐 화학 쪽도 다양하게 지금 뭐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뭐 사례 혹시 분야를 알려주시면 관련 어떤 그 지금 이제 지원하고 있는 그 기관하고 직접 제가 연결을 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세부 내용을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강연 준비해 주신 김현준 실장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